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사실상 끝났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왜 이렇게 일면 제목을 뽑았느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원래 18일에 열리기로 했었던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죠. 고법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선거법을 관련해서 이 연기를 연기한 이유, 헌법 84조가 이유라는 건데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은 소출되지 않는다. 기간 임기 동안이라는 건데 더불어서 재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후 지정이라는 얘기, 임기 중엔 계속해서 재판 안 한다라는 거, 남은 재판도 그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사실상 사법 리스크 끝났네라는 게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고법 이파기환송심 연기 국정 힘 실린다. 사법 리스크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 그렇다면 국정의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취임과 동시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했었던 3대 특검이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3대 특검법 속전속결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대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이 되고 이게 상정이 되면 상정되고 공포가 되면 즉시 특검 임명 절차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국회의장 추천은 이틀 안에, 대통령 추천은 3일 안에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해야 되는 만큼 속전속결로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 어쩌면 해피엔딩 톤이상 육관왕이냐? 어쩌면 톤이상 육관왕 해피엔딩이냐? 네. 이 톤이상 육관왕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이 공연계의 아카데미라고 얘기를 하죠. 토니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육관왕이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보면 여기서 본인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이 사람 누구냐? 지금 이 각본을 쓴 박천휴 작가입니다. 이번에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을 수상하는 이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거죠. 기생충,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K 컨텐츠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트럼프 LA 시위대에 돈 받는 반란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교민들 굉장히 한인 교민들이 많이 사는 LA에 지금 불법 이민자 거의 뭐 소탕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주 방위군까지 지금 투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최루탄도 날아다니고요. 격화되는 시위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급여받는 반란자들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결국 미국 땅에서 월급 받고 반란까지 일으키는 범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거 쉽게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우리 교민들 피해가 없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LA 지금 현재 상황. 근데 이건 지금 현재 LA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1992년 무려 33년 전에 당시 LA 폭동이 있었죠. 이 LA 폭동 때 그때 우리 교민들 직접 소총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해서 자체 무장해서 이른바 코리아타운을 지켜냈었던 바로 그때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트럼프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SNS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 네, 지붕이 코리안들 다시 한번 위대하게 뭐 이런 얘기를 좀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이 지붕에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폭동이 멈췄다라는 얘기도 같이 올렸는데 이 얘기는 뭐냐? 결국 폭동 심각하고 강력한 진압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연일 강경 진압에 좀 무게가
치리는 것 같아서 우려가 좀 됩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인공은 시계? 뭔지 좀 보겠습니다. 20화와 25분 통화 한미일 틀 안에서 위기 대응하자라고 20화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지금 같이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무려 25분 동안이나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분 했는데 20화 총리와는 25분을 했어요. 윤주진 위원님. 사실 흔히 인식이 보수 정부는 중국에 배타적이고 진보 정부는 일본에 좀 배타적인 거 아니야라고들 하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보다 5분 더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인식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대한민국이 다소 친중적인 성향의 정부로 가는 것이 아니냐. 네. 또 미중 갈등 속에서 등거리 외교라는 이름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조금 소원해지고 중국에 조금 더 편향된 그런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국제 질서의 구상에 있어서의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중국 정상과 먼저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대서특필이 됐을 것이고요. 그것이 큰 뉴스가 됐을 겁니다. 그런 또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저는 일본 총리와 먼저 이시바 총리와 먼저 통화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는 상당히 중요한 안보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일이 가깝지 않으면은 네. 한국의 중국, 러시아의 어떤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외교력도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계속해서 좀 강화해 나가는 측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 당시 대표가 반일 정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또 오해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도 차단하는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런 조치는 잘했고 특히 이시바 총리가 마침 또 상당히 좀 유화적인 분이에요. 네. 그렇게 강경하지가 않죠. 또 역사 문제에 있어서 좀 열려 있고 오히려 이 두 분의 케미는 잘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이 문장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이 중국보다 일본과 먼저 통화를 한 건 참 잘한 조치다. 여야를 떠나서 잘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보수 정부는 좀 중국에 배타적이고 그리고 이 진보 정부는 이 일본에 좀 배타적이라는 선입견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박윤은 일본 먼저 통화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 먼저 통화를 했었다라는 거죠. 통화 순서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본 먼저 통화를 했었는데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 먼저 통화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외교적 측면에서는 이 박윤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한국일보의 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통화의 순서는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아하. 통화의 순서는 그 양국 간 그 당사국에 있어서의 네.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중국에 먼저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중국과 여러 가지 여건, 일본과 네. 여건들이 선후가 바뀌었을 뿐이지 이 문제는 전화 통화로 있어서의 어떤 외교의 방향을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기사다. 라고 좀 비판하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가 외교적인 관점에 봐서는 가치 외교는 실용 외교냐 이게 외교적인 정책 분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가치 외교를 지향했죠. 가치 네. 외교라는 거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보편적인 인권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동맹 관계, 그다음에 외교적 관계를 맺어왔다면 대표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북중로를 배타했던 게 가치 외교입니다. 네. 왜냐하면 따지면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민주주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실용 외교는요, 뭐냐면 국익 우선주의입니다. 한미일 북중로가 아니라 한미일 한중로입니다. 한국이 중심으로 돼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네. 안보 문제나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손잡을 수 있다라는 게 실용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들은 어떤 뭐 일본과 먼저 통하냐 중국과 먼저 통하냐보다는 지난 정부의 가치 중심적인 외교로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립됐던 외교 정책을 우리의 국익 중심인 실용 외교로 바꾸자는 측면에서 일본의 이시다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한미일에 대한 굳건한 여러 가지의 연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북한이 아니라 한국
미국과의 관계로 끌어오겠다라는 첫 저는 어떤 스텝이라고 메시지. 생각해서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느 나라랑 먼저 통화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가치 외교냐 실용 외교냐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었던 건 가치 외교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다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 어느 나라가 먼저 통화한 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이시바 총리랑 통화를 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게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지 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뭔지 같이 볼까요? 바로 이 시계다라는 거죠. 전화를 하면서 노출된 이 손목시계가 이시바 총리랑 통화를 하다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계 어디 거야? 라고 찾아봤다라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이 봤더니 2019년에 출시된 국산 제품입니다. 공식 판매가가 한 5만 원대인데 좀 온라인으로 사면 좀 더 싸죠.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살 수 있더라.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최종 품절이 됐고 단종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대통령이 국산 안 하고 외국산을 하면 그게 더 기사일 수 있긴 합니다만 또 생각보다 또 되게 저렴한 거 하네라는 평이 또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뭐 어떤 의미가 부여됐을 수도 있겠죠. 어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본인이 직접 구매했던 그런 시계일 수도 있고, 아하. 좀 더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앞으로 추후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어떤 아주 호화스럽거나 고가의 시계가 아니라 네. 좀 어떻게 보면 중저가의 정도의 시계를 차는 대통령의 모습.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뭐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만약에 이것이 어쩌면 과거에는 차지 않았는데 또 이번에만 찬 것이다 또 이렇게 드러난다면 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네티즌 수사대들이 네. 열심히 또 아마 수사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 시계가 사실 2019년에 출시가 된 거고 지금은 단종이 됐는데 원래는 5만 원인데 온라인상에서 4만 원에 살 수 있고 모두 다 네티즌 수사대가 다 차곡차곡 좀 수사를 해서 쌓아놓은 것들이죠. 근데 관련해서 아마 더 추가적인 뒷얘기들이 더 나오지 않겠냐. 어떤 스토리가 좀 숨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계 그럼 다른 대통령들은 어떤 시계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박근혜 대통령 기념 시계를 찼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당시에 기념 시계를 했었다가 그 뒤에 스위스제 시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단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중고가로 치면 한 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시계를 했느냐 봤더니 이태리제 시계였습니다. 이태리제 시계인데 근데 가격이 또 10만 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다 약간 저마다 언뜻 생각하면 다 자기 기념시계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또 약간 대통령들의 어떤 성격, 성향 이런 게 좀 보이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이 시계 하나만 차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스마트 시계도 있을 거고 그냥 저렇게 저가의 시계, 기념 시계, 네. 또 뭐 고가의 시계도 있는 것인데 시계를 통해서 성품을 분석하자면 결국에는 좀 무던한 어떤 대통령들의 이 성품들, 지도자에 오르는 분들은 무던하다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부분은 있어서 뭐 4만 원대 시계를 하는데 뭐 그 시계만 차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시계도 뭐 가끔 또 바꿔서 차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도 일본 총리와 통화에 통해서 보여주는 실용외교 듯이 업무에 있어서도 실용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엿볼 수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시간만 잘 맞으면 되지. 나는 느낌이죠. 비싸서 뭐하냐. 네. 시계는 시간만 잘 맞으면 되고 네. 일은 잘하면 된다. 아하.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또 어떤 본인의 국정 스타일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계는 시간만 잘 맞으면 되지라는 실용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성격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것도 실용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시계 안 만든다. 원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대통령 기념 시계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 시계
너도 나도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 그 시기에 이 받으려고 굉장히 어떤 경쟁까지도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안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전현희 의원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선물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몇 분이 물었어요. 그래서 선물이요? 시계. 시계라도? 이재명 시계 없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뭐 필요해. 그러니까 예산을 함부로 전혀 쓰지 않으려는 그런 그래도 시계는 의식이 있어야지. 모든 그래서 대통령이 다 만드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그때 하셨던 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시계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나라 돈을 아끼겠다 이런 의식이 너무 철저하신 것 사실 같아요. 네. 지금 전현희 의원이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지도부랑 만찬을 하고 나오면서 시계는 좀 없어요. 시계 안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뭐 그런 거 뭐?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역대 대통령 시계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부터 쭉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때까지 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중고 시장에 보면은 뭐 얼마 해갖고 또 이제 그 정치인의 평판과 같이 좀 출렁이는 가격이 출렁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시계 안 만들어도 됩니까? 이게 단순히 뭐 금액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냥 안 만들어도 될 거는 같아요. 네. 필요하면 만들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이제 그 실용으로 다시 한번 귀결이 되는데 네. 굳이 그 시계를 만들어서 뭐 하냐는 거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후보 시절에도 보수와 진보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떤 이념 전쟁보다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네. 이 시계가 어떻게 보면 진영 간의 어떤 비표 같은 역할을 또 해서 부작용도 있어요. 뭐 이 대통령의 시계를 찬 사람은 대통령하고 가깝다. 그리고 대통령의 라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려는 어떤 도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물론 뭐 기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할지 모르나 네. 굳이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만들 필요 있겠냐. 저는 뭐 중소기업 육성이든 뭐 어떤 시계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이 팔아주면은 뭐 네. 경기 육성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다른 걸로 도와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역대 관행처럼 했던 부분들을 깨고 실용으로 접근하는 모습들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 차원으로 잘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주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비용의 문제, 실용의 문제, 합리의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 생신 때 분식집 안 가잖아요. 한정식집 가잖아요. 네. 아내가 생일이면은 꽃을 선물해 주잖아요. 네. 솔직히 꽃이 무슨 실용적 가치가 있습니까? 뭐 좋은 향기는 있겠죠. 아이들이 생일일 때 왜 케이크 해줍니까? 케이크 몸에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계가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시계를 만들까? 이번엔 디자인이 뭘까? 이번에는 어떤 기업에서 만들까?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의 관심사예요.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전직 대통령은 다 만들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뭐 그러면 실용적이지 않아서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펑펑 쓰기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배 대통령들입니다. 네. 그러면 앞선 대통령들께서 했던 것들이라면 본인의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역사의 한 흐름으로서 본인도 하는 겁니다. 그게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비용 너무 따지지 마시고 좀 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펑펑 나눠주세요. 국민들 시계 하나씩 공짜로 차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시계를 안 네. 만들어도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아낀다는 것도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관행을 따르는 게 뭐 꼭 뭐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안 따르는 게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뭐 시계를 만들었으니까 왜 당신은 안 만들어?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판단했을 때 제가 뭐 앞서 얘기했던 필요하면 만들겠죠. 하지만 억지로 이거를 만들어서 뭐 뿌리거나 본인을 기념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본인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태도가 아닐까 그런 측면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기념시계를 만드냐 안 만드냐를 두고 사실 의견이 좀 갈렸어요. 그래, 만약에 안 만든다고 한다면 역대 만들었던 대통령들은 왜 만들었겠냐. 다 필요한 게 있고 이게 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만든 거지. 아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만들면 되지. 굳이 이걸 뭐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거 보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찍으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영시 대변인께서 코스피 5천이 되는 날
만들지 않겠냐라는 말씀까지 또 덧붙이셨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다섯 시간 토론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볼까요? 사퇴하라. 임기 연장. 국힘 이번엔 김용태 거취놓고 격돌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었는데 오후 2시에 시작이 됐는데 저녁 7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졌다. 107명의 의원 중에서 27명이나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한 3명에 1명꼴로는 너도 나도 손들고 나가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친윤 성향의 의원들은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빨리 물러나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임기를 다음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나왔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파급적이면 하여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사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원내대표 끝나서 그때 다시 재심을 합시다. 네, 지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친윤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주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내려와 어쨌거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곧 되지 않겠어?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비윤 입장에서는 친한 계쪽 입장에서는 임기 연장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혁할 때까지는 이걸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김도읍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기를 더 하려면 전국위에서 임기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절차를 본인 마음대로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를 안 열어주면 임기 연장 할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에 조기 전당대회하고 내가 개혁을 끝까지 완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월 조기 전대까지 본인이 계속 가겠다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이런저런 얘기가 왔는데 지금 김도읍 의원은 명확하게 콕 집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하고 싶어도 절차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전국이 안 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윤주진 위원님. 예. 실제로 김 의원 얘기처럼 이 임기가 30일까지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30일까지 30일 이후에 임기 연장 의결이 전국위에서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다음 차기에 뽑힐 원내대표가 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이고요. 16일에 뽑힐 원내대표가. 그 16일에 뽑히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다음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고 네. 다음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대표가 이제 임기 2년의 대표를 시작하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전당대회를 9월 초에 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조기 전대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당대회를 하려면은 적어도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원래 필요합니다. 그러면 원내대표 뽑히고 뭐 어영부영 준비하다 보면은 또 휴가철이잖아요. 7, 8월에. 그러면 결국은 9월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9월에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그 사이의 문제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2달 정도를 더 하느냐 아니면은 원내대표 체제에서 관리형 비대위로 가느냐 네. 요 두 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양쪽의 입장을 다 사실 들어보면 네. 다음 당대표가 9월에 만약에 뽑힌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네. 그러면 얼마나 치열하게 또 경선을 하겠습니까? 뭐 친한 게 한동훈 대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김문수 후보가 나올 수도 있죠. 이미 그러면은 당원들과 지지층과 국민들의 시선은 다음 지도부에게 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의 개혁이 과연 지속 가능한 개혁인가? 네. 또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바뀔 수도 있는데 그때 정한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지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더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실적으로 좀 많은 일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더 깊게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임기가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달 말을 넘어서서 전국위에서 임기 연장 의결이 안 되면 그럼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뽑히는 새 원내대표가 그 뒤에 뭐 추후적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관련해서 김도읍 의원 얘기 말고 박형수 의원이 지금 원내 수석이죠. 어제 저녁 7시 5시간의 마라톤 의총이 끝나고 대변인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김용태 위원장 임기는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는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은 일단 6월 30일까지 그 후에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어쨌든 전당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대위원장을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를 선택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상임정국에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다시 지명을 할지 다른 분을 지명할지는 후임 원내대표가 결정하게 되겠죠. 네, 지금 박형수 의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면 6월 30일까지가 임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이 각종 어떤 지도부 체제나 전당대회 이런 문제는 결국 후임 원내대표의 몫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면 윤주진 위원님,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면서도 어쨌거나 김용태 체제는 이달 말이 최대 맥스다라고 딱 방점을 지금 찍었습니다. 근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도 의원들이 막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나가서 제 거취와 지금 이 조기 전대 9월 전당대회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그냥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붙이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당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에 정해지는 원내대표가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30일 임기를 끝으로 만약에 그만둔다면 네. 권한대행을 맡게 돼요. 즉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원내대표가 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그런 원내대표를 원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새롭게 전당대회를 치르고 원내대표 체제로 그냥 2달 동안 관리형으로 가는 그러한 원내대표를 원할 것인지. 즉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미 당내 의원들의 심리가 네. 의중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하나의 1차 분수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김용태 체제를 좀 더 연장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은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추가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원내대표가 뽑히겠죠. 네. 이제 그게 하나의 리트머스지라고 볼 수 있는데 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상당히 왜 중요하냐면은 선출된 대표와 네. 임명된 대표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원내대표가 아무리 107명의 국회의원이 뽑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선출이 된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 선출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해서 임명한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본인이 정말 혁신을 하고 싶고 네. 개혁 비대위가 필요하다면은 다음 원내대표 후보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비대위원장으로 연장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원내대표 연합군을 형성해서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라. 네. 그러지 않는다면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좀 거치가 어려워지겠죠. 지금 말씀은 다음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고 같이 갈지 아니면 바로 밀어내고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가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도록 지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모든 게 지금 결국 다음 주 월요일에 뽑힐 원내대표의 손에 다 지금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약간 좀 한 발 떨어져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 새로 뽑힐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는 3가지 길이 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 그리고 2번째는 새 비대위를 세우는 거, 3번째는 본인이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그냥 쭉 가는 거. 3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부로 사실상 역할이 종료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태라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비대위의 간판으로 다시 세운다,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 새로 16일에 선출된 원내대표 본인이 당대표를 겸임하면서 간다는 자체, 당분간 그래 가겠죠. 하지만 비대위를 발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친윤계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또 비대위로 가겠죠. 하지만 친윤계가 아닌 네. 좀 중도 합리적인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전당대회를 발족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를 또 출범시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16일날 원내대표의 키가 있는 것이고 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아직은 참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혁안만 5개 던져놓으면 다 네.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본인은 고삐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 작업을 해야죠. 의원들을 통해서. 근데 그거 없이 멋있게 5개는 던져놨는데 어저께 5시간 동안 네. 결국에는 김용태에 대해서 재심을 하지 않잖아요. 개혁안 하나라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부로 사실상 비대위원장 사퇴입니다. 30일까지만 이름만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전당대회라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네. 어떤 전당대회 관리형 비대위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던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16일 날 국민의힘에 운명이 달렸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어제 5시간의 마라톤으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존재감은 좀 잃은 거 아니겠느냐. 30일까지 임기 동안은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고 나는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요런 이 경력, 이 노련함이 좀 보일 수 있는 게 5대 개혁 방안을 던져놓고 어느 것 하나 관철된 게 지금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대 개혁 방안 같이 볼까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었던 게 총 5가지입니다. 먼저 9월 초에 전당대회 개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탄핵 반대 당론 이거 무효화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선 후보 중간에 뭐 부당하게 교체하려는 시도 이거 진상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당무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론 결정에 여론을 반영하겠다. 지방선거 100% 상향식으로 공천하겠다. 그런데 4번, 5번은 사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좀 더 이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급한 건 사실 이 부분인 건데 9월 초 전당대회 개최랑 맞물려서 본인의 임기 문제가 어제 지금 터져 나왔던 거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별다르게 이걸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어라는 게 주된 의원들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무감사권을 내가 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하겠습니다. 그때 후보 부당하게 교체한 거 요거 조사할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박형수 원내수석 얘기 잠깐 다시 들어볼까요? 거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 후보 교체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한두 분 정도가 우리 당원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그거를 밝힐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당무감사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에 많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들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나 저희들 의원총회에서 그간의 과정들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원들께 잘 설명하면 될 것이다. 네, 들어보셨죠. 근데 들어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 당무감사도 무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죠. 이미 알 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뭐 전 국민들에게 다 생중계가 됐던 사건이었고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고 결국은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가 왜 이루어졌으며 결국은 왜 실패했는지까지 전부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다양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제기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런 취지나 의도는 어떻게 보면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조금 당이 잘못된 부분 좀 들여다보고 탄핵 문제에 있어서 특히 좀 입장을 제대로 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반성하자라는 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정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네. 사실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으면 따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다라면은 일종의 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 내부에 특히 탄핵 당론 반대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지난 자신들의 정치를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탄핵 반대를 외쳤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상당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당론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기보다도 아니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은 잘못 판단했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쉬웠다라고 한다든지 좀 뭔가 유연함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용태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설득해 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방금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던지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현실 정치가 물론 그것이 옳았을지언정 현실 정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현실 정치의 절대적인 한계를 아마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체감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민낯이 드러난 5시간 의총이었다. 김용태 사퇴하라 혹은 뭐 버텨달라 싸움만 있었던 5시간 의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5시간 의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보면 뭐 이것도 저것도 뭐 결정된 게 딱히 없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그래서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물러난다든지 혹은 당무감사를 명확하게 딱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든지 뭔가 딱 부러지는 결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박형수 원내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상 오늘 의총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오늘 의총이 좀 불투명하다. 현재 뭐 일정상으로 의원들도 다 지금 한데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윤재진 위원님. 네. 이게 국민의힘의 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당의 혁신과 제대로 된 쇄신을 가능하려면은 네. 엄청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있던지 아니면은 당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뭐 선거가 있던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자발적인 선의에 의존해서 당이 갑자기 잘 된다. 그랬으면 진작에 잘 됐겠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혼란과 갈등은 장기화될 겁니다. 일단락되는 계기가 저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일 거라고 봐요. 어쨌든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나면 지금 당의 주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숨은 표심이 나와서 정말 당이 좀 제대로 혁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심이 나온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원내대표 선거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문제는 전당대회를 통해 해결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가 나 이제 이렇게 뽑혔으니까 내가 하겠어 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결국 조금 국민들께는 민망한 모습들을 좀 계속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지나가야 할 암흑의 터널이다. 그래야만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야가 있으면 여가 있는 이유가 있죠. 양쪽이 공존을 해야 같이 발전을 하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국민의힘 약간 이 뭐 터널 좀 약간 장기화될 수 있고 길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애정 어린 조언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애정 어린 조언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 던진 5개 중에 한 2-3개는 받았어야죠. 예를 들면 탄핵에 반대했던 당론을 철회하겠다. 그게 뭐라고 그거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자존심 문제인가요? 정치가 본인들 자존심하라고 하는 정치는 아니잖아요. 그걸 내려놨을 때 뭔가 변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참 답답한 게 왜 본인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만듭니까? 본인의 거취를 걸고 들어갔었어야죠. 아하. 저 그만둡니다. 관리형 비대위를 발족시켜 주십시오.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만두고 되니까 관리형 비대위에 참반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5시간 동안 본인이 뭐 전당원 투표로 자기의 신임을 묻겠다. 거기서부터 저는 스텝이 꼬였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6일 원내대표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네. 어떤 긴 터널을 짧게 갈 건지 아니면 아주 길게 갈 건지 정하는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래 봅니다. 네. 거듭거듭
얘기가 나오죠. 16일 뽑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터널이 짧을지 길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이 키워드입니다. 사법 리스크 끝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중단 법원 헌법 84조 따른 거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같이 볼까요?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 7부 9일 뭐라고 얘기했느냐? 길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오는 18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해당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어제 이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 관련해서 길 변경 추후 지정 나중에 이 지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 사실 그동안 강전의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거를 헌법 84조를 왜 재판에 이걸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계속 비판을 했었는데 결국 법원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주는 셈이 됐어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제는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본인들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법률, 헌법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해석할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부 3명의 재판부 내부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84조의 해석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법원에서 기일에 대해서 지정하고 연기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법원 자체 내에서의 항고라든지 이런 것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부분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같은 것들은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일반 재판부가 판단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뜻밖의 일반 재판부가 그냥 개별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방탄법 통과되기도 전에 법원이 먼저 승인을 해줬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던 부분이 있죠. 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이 재판을 중지한다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이른바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오는 12일에 본회의에 통과를 시킨다라고 해서 통과되기도 전에 법원이 그냥 승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의 지금 기사인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는 예상했었던 상황입니까? 예, 그건 이제 법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이 당연하다. 들고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개별 법관들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소송지휘권이 각 재판부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각 재판부가 판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이 가장 좀 임박해가지고 또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이 소송지휘권이라는 이 아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헌법 84조를 근거로 댔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일단 현직 대통령 선출된 최고 권력입니다.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그 특수지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소추가 기소만 해당한다. 네. 추가로 기소되지 않을 뿐이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뿐이지 원래 하던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럴 거면 법문에 기소라고 써 있었을 겁니다. 소추라는 건 이 문헌상
그냥 기본적으로 기소와 거기에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포섭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게 훨씬 맞다라는 게 중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치권 눈치 보기 내지는 뭐 면죄부 주기라고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헌법 84조를 봐라. 여기에 소추라고 불소추라고 돼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기소면 기소라고 돼 있었겠지. 소추라고 돼 있는 만큼 재판도 다 포함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 84조를 좀 보겠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다룬 이 조항이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강 변호사님. 네. 기소면 기소라고 돼 있었겠지. 소추라고 돼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저 형사상 소추에 기존에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한다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인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다수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몇 달 동안 왈가왈부할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하도록 법원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다려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 기일 자체를 추정을 한다. 이 네. 추정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번에 대선 날 그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할 때 누구를 찍으셨습니까를 넘어서서 네. 심층 출구 조사로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구체적인 수치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당시 찍었던 분들도 같은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한 반 정도는 됐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이 3명의 재판관이 그냥 결정을 할 만한 무게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6월 18일 재판은 어차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G7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게 15일에서 17일 사이이기 때문에 6월 18일 재판은 어차피 한 달 뒤쯤으로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한 달 뒤쯤으로 다시 기일이 잡혔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심 재판부 3분이서 네. 스스로 헌법 84조를 해석해서 이렇게 완전히 추정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재판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게 유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추후 지정이라고 명확하게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고 얘기한 건 좀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입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사실 그동안은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중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해 이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면 이제 화살이 사법부로 갔어요. 지금 권력 앞에 스스로 들어눕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강전혜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사법부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추가적인 대응 조치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주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번에 기일을 추정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해야 된다. 항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기일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법원의 재량이 엄청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판단 근거가 되는지도 좀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판단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법관의 재량에 대해서 좀
넓게 봐줄 가능성들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서 기일이 뭐 추정이 되었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는 그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들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 소원 같은 것들의 결과를 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네. 그리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추정을 할 것인지 기일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결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나머지 재판부들이 있습니다. 5개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선 전에 추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3가지 재판의 재판부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각 재판부가 기일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재판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을 어느 정도 주시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결정이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이는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을 했을 때 다른 재판부들이 기일을 잡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민주당 측에서 이 법관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탄핵의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재판 말고 다른 4개의 재판도 같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더더욱 좀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재판들도 좀 같이 좀 영향이 가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이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 형사재판도 중단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동아일보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부가 바뀌면 헌법 84조 해석 바뀔 수도 리스크 종결은 아니다. 앞서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안은 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재판을 계속할지 말지는 각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는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달라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네. 오늘 또 다른 언론에서 쓴 기사를 보면 네. 왜 사실상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재판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인사 대상이니까요. 법관들도 계속 한 재판부에 머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관행상 법원에서 선행 재판부가 한 결정 이런 주요 결정에 대해서 뒤집으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는 그런 이제 관례가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법리 판단이 대단히 뭐 무리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국정 운영의 문제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전 반대로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민주당에서 계속 재판해야 된다. 그럼 전 무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이 파리 시장 재직 시절에 예, 기소가 될 건이 있었어요. 기소가 된 건이 있었고 수사를 받고 무슨 네. 자금과 관련해서 그런데 재판이 다 멈췄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같은 법리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한 특수지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에 대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이런 서축 권한이 중지되는 건 대외 신인도와 직결되고 국격과 연결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국정과 긴밀하게 연결된 특수지위이기 때문에 예외, 열애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국민, 국정운영, 대한민국이 머리에 있다면 재판 받아야 된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다니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두고 이런 걸 원하는 건지 저는 국민의힘께 좀 여쭙고 되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은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다고 해도 똑같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도 이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 오히려 그러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프랑스의 이 사례까지 같이 지금 드셨는데 요지는 그래서 다른 재판들도 다른 이 5개 재판 중에 이번에 하나 나온 거죠. 근데 다른 4개의 재판도 다 결국 연기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형사재판 총 현재 지금 5개의 재판이 있죠. 먼저 요번에 바로 어제 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있고 원래 18일이었었는데 무기한 연기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2심 요것도 5월 20일이었었는데 무기한 연기가 이미 됐죠. 그리고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관련해서 24일이 공판 기일인데 이건 아직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관련한 거 이건 수원지법에서
7월에 이거 공판 준비 기일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이것도 수원지법에서 7월에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대장동, 위례, 백현동 그리고 이 대북송금, 법인카드 등등은 다 아직 이 열리기로 했었던 기일이 뭐 연기가 된다거나 뭐 추후 지정이라던가 별다른 얘기가 없다. 하지만 말씀하셨죠. 결국 연기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강 변호사님 똑같이 동의하십니까? 연기가 결국 될 거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연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주당 측에서 개별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간의 법 해석에 대해서 헌법 해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납득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3개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할 겁니다. 네. 이번 그 공직선거법 사건처럼 추정해달라라는 형태로 변경 신청서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각 재판부가 그 단독으로 결정을 하게 되지만 저는 적어도 이 나머지 3개의 재판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라서 기일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한번 직권으로 신청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추정을 해서 기다리고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인지 혹은 재판을 재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뭐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헌법재판소 으로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그 결정이 만약에 재판이 다시 진행돼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도 재판부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넣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사안을 민주당이 과연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얘기를 할 것이냐. 법원은 또 이미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하고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은 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일단 우리는 마이웨이 가던 길 쭉 간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승래 대변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어떤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다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느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은 그거는 그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기조가 계속 된다면 형사법 개정 추진을 저희들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승래 대변인은 우리가 원래 오는 12일에 처리하기로 했었던 대통령이 되면 이 임기 동안 재판을 중지하는 이 법안 이거 그냥 그대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보겠습니다. 그래도 법으로 쐐기 민주 대통령 재판중지법 12일 처리. 네, 장 변호사님. 사실 이미 앞서서 두 분 공통적으로 예상을 하신 게 결국 다른 재판부들도 요 추후 지정이나 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1차적으로 기일 연기를 할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른바 재판중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처리의 정당성을 고등법원의 어떤 교통정리로 얻게 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변수를 좀 통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선 계속 이의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항고해야 되고. 그런데 판결 전에 재판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예 법문에 형사소송법에 그건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헌법소원해야 된다. 지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헌법소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험제로 가져가냐고 해서 개정안 나온 부분도 비토놓고 있잖아요. 지금 현행 규정상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뭐라도 이의를 해야 된다. 이게 다 국정운영의
제가 봤을 땐 제동이 되고 굉장한 뭐랄까요 변동성, 유동성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이거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중지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 다른 재판부 따를 겁니다. 논리적인 정합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12일 처리는 자연스러운 어떤 수순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사실 다른 재판부들도 그대로 따를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법으로 마침표를 찍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는 12일에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처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강 변호사님 짧게. 네. 근데 이게 이러한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것 자체가 네. 이게 헌법재판소로 올라갔을 때 헌법 84조의 해석이 재판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올 것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관련해서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한 얘기, 인사 관련해서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은지 좀 추천을 받겠다. 많이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장 변호사님. 네. 이게 국민들 추천을 받는 건 굉장히 의도 좋고 다 시도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추천이 뭐 10명, 20명 들어오는 게 아니고 3만 명, 4만 명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어떻게 걸러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준이란 건 그 업무와의 적합성, 전문성. 그랬을 때 아마 뭐 인기 투표 형식으로 인기가 많은 분들, 뭐 지명도가 높은 분들도 추천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장차관이라고 한다면 그 업무와 얼마나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정부가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뭐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회전문 인사다, 고인물 인사다. 왜냐하면 아무리 집권을 하더라도 그 풀이라는 게 대단히 방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별도로 DB를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저는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한 대로 국민들의 집단 지성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교체했을 때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원분들이 제동 걸어주셨을 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모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제대로 검증만 한다면 하나의 또 인사 말 그대로의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많은 사람이 추천이 들어와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은 이 골라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은 추천 뭐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강 변호사님 짧게. 근데 지금 대변인이 갑작스럽게 뭐 이제 임기 일주일 되었는데
국민추천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나온 인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통합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인선은 전혀 국민통합적이지 않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변호인들이 또 대거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작년 총선의 공천 과정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추천제라는 형태를 띄어서 어쨌든 국민들께서 추천하실 때는 민주당 쪽 인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저는 추천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국민추천제를 갑작스럽게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오히려 자기 사람 추천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국민추천제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의혹도 또 제기를 하셨어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라면이라는 거죠. 라면입니다. 라면이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이 대통령 라면 한 개에 2,000원 진짜인가 물가 대책 보고하라 라고 어제 비상경제 TF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많이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란하고 그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 치킨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이재명 대통령 조근조근 얘기를 합니다. 라면 하나에 2,000원이라는데 이거 진짜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오르는 이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물가가 오르는 이유.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면서 뭐 뒤에 아주 귀한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열심히 합시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들으면서 장 변호사님, 이 뭐 물가 보고해 보세요.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여러 요인이 있겠죠. 이유 없는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조근조근 얘기하는데 뭔가 되게 좀 약간 뼈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시급한 문제니까요.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서 추경은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추경을 바로 집행하게 되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그렇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같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라면 2,000원 이 부분이 화제가 됐습니다만 방점은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우리나라가 가면 안 되거든요. 경제는 저성장에 물가만 고공행진을 하는. 그러면 실무진들한테 묻는 겁니다. 대책을 당장 강구해야 된다. 지금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달걀값, 라면값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걸 눌러놨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다시 분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위에서 아래로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도 앞으로는 회의에 들어와라.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한테 보고하지 말아라. 내 전화번호는 010 뭐뭐뭐뭐뭐뭐다. 그러면서 첫 회의부터 다 공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진작에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는 상당히 많이 무너진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재건해야 돼요. 복원해야 되고 그 첫 발을 뗐고 거기에 대해서 전 여야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 뼈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두 번째 비상경제 TF 회의가 열렸죠. 빨리빨리 아이디어를 모아서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얘기를 하자라는 게 이 이재명 대통령의 또 취지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물가는 중요하죠. 다음 같이 볼까요? 두 번째 인물 누구냐? 바로 이경규 씨입니다.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조사 이 측 공황장애약 복용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경규 씨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을 하다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해당 차는 차종 색깔이 똑같았고 차 안에 스마트키가 놓여 있어서 차가 바뀐 걸 미처 몰랐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갔다가 아차 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미 경찰 신고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데리고 오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라는 거죠.
이경규 씨는 이거 내 감기약에다가 공황장애 약을 같이 먹었더니 좀 어질어질했을 뿐이지 내가 무슨 뭐 마약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칫 또 이런 보도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